그날 밤 평안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혼이남이 마당에 내던져지는 소리였지요. 나무틀이 떨어지며 부서지는 음성이 온 마을에 울려 퍼졌고 방 안에서는 여인의 통곡 소리가 밤하늘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시집 온 지 1년하고도 2달째 되던 날의 일입니다. 부엌 문 앞에 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심씨라 하는 이 집의 안주인이었지요. 그녀는 손에 헝겊을 들고 있었지만 일을 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흩어진 혼인함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나이 56세의 심씨는 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에는 햇빛에 그을린 주름들이 가득했고 손은 일로 인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복례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제발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하실 거였으면 처음부터 제가 왜... 심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언가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 드는 씁쓸한 깨달음 말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물 위에 떠 있던 것이 한순간에 수심으로 내려가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옆집에 불이 켜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밤의 소동은 아마 내일 아침이면 온 마을에 퍼져 있을 것이었습니다. 심씨가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실했습니다. 혼인함의 파편 사이를 헤치며 걸었고 한 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쇠고기 뼈다귀였습니다. 고깃국을 끓인 흔적이 역력했지요. 심씨는 그것을 한참이나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진실의 증거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느라, 그동안 잘도 속였구나. 병든 척, 허리 아픈 척 곱게 생겨선 곱게도 속였어. 음성은 낮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후회와 분노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씨는 지난 1년 2개월을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복례가 이 집에 처음 온 그날부터 말이지요. 그날이 얼마나 행복했던 날이었는지, 그리고 그 행복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말입니다. 심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길게, 마치 오랫동안 가슴에 차있던 것이 이제서야 나오는 듯한 숨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출발! 1년 2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복례는 이른 봄날에 시집을 왔습니다. 육지인 강변 부잣집 딸이었지요. 가마에서 내릴 때 그녀의 모습은 정말 곱기만 했습니다. 흰 치마 저고리에 핑크색 당주띠를 맸고 얼굴은 마치 도자기 인형처럼 하얀 얼굴이었습니다. 머리는 기름진 검은색으로 윤이 났고 귀에는 팔찌 같은 귀걸이가 흔들렸습니다. 그날 마을은 떠들썩했습니다. 이 산골에서는 보기 드문 상경인의 딸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여인들이 담장 밖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저 미모야 저리 곱게 생겼다니. 진짜 얼굴이 다르네. 응, 도시에선 저렇게 클 수도 있는 건가? 이 산골에서 자란 우리랑은 달라. 한숨을 지으며 참말로 복이 들었네. 영딸이 집에. 저런 색시 없다니. 그런데 저리 곱게 생긴 애가 우리 산골에 와서 잘 살까? 손에 흙을 만져본 적도 없어 보이는데. 뭘 첫 며느리니까 배울 거지. 심씨가 있으니까. 심씨는 엄하긴 하지만 공평한 여인이야. 영딸은 이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효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지 3년이 되었지만 그는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농사도 잘 지었고 마을 사람들의 신망도 두터웠습니다.
어머니 심씨도 그 아들이 이런 곱달한 색시를 얻었다고 하니 정말 기뻤습니다. 심씨는 친정집 안방에서 복례를 처음 만났습니다. 복례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절을 하는 자세도 목소리도 모두 합리적이었습니다. 복례가 절을 하며 어머니, 전 영딸의 아내가 되어 이 집에 왔습니다. 이제부터 효도하고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며느리지만 많이 도와주세요. 심씨는 복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손은 부드럽고 마치 자신의 손과는 다른 세상의 것 같았습니다. 심씨가 복례의 손을 잡으며 정말 고우기만 하네. 복이 든 게 많네. 우리 집안에도 봄날 해가 빛났어. 심씨는 아들을 얻은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이렇게 곱고 예의 바른 며느리까지 얻으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하늘에 감사의 절을 했습니다. 그 밤 심씨는 복례와 함께 부엌에서 다음 날의 일을 준비했습니다. 복례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 이 쌀은 어떻게 씻나요? 그리고 언제쯤 지으면 밥이 잘 나오나요? 심씨가 설명하며 이렇게 해서 말이야. 손가락 한마디 정도 물이 올라올 때까지 손으로 여름 같은 물 온도를 느껴야 해. 복례는 심씨의 손을 보며 배우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 자리에 들자 복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매일을 일해야 한다고? 이건 너무 힘들겠는데. 다음 날 아침 복례는 부엌에 나타날 때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는 심씨 혼자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복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심씨는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나무를 떼고 쌀을 씻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갔을 때 복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심씨의 눈은 즉시 그녀의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례가 소심하게 인사하며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 어제 가마에서 내리다가 손목을 삐끗해서요. 밤사이 부어버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심씨는 복례의 손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면 밥을 지을 수는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스쳤습니다. 하지만 심씨는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되는 것이 처음이었고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 어머니의 도리인지 아닌지 잘 몰랐던 것이지요. 그렇겠지. 먼 길을 왔으니까. 괜찮아, 쉬어. 내가 밥은 지을 테니. 복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착한 며느리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복례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매우 작은 미소였지만 그것은 계산된 미소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심씨가 잠에 든 후 복례는 몰래 일어났습니다. 부엌의 어두운 구석에서 그녀는 붕대를 풀었습니다. 손목은 멀쩡했습니다. 그녀는 밥을 하나 그릇 담았고 파 국물을 끼얹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밤속에서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례의 손목은 여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여인들 사이에서는 자꾸만 복례가 타고난 몸이 약하고 섬세한 색시라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마을 여인들이 우물가에서 그 색시 손목이 자꾸 안 나아진대 몸이 약한 건가 봐. 그럴 수도 있지. 부잣집 딸은 손에 흙을 안 묻혀봤으니까. 심씨, 그래도 며느리가 성의 있게 배우려고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나중에 몸이 좋아지면 일을 하겠지. 심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이 낫자 이번엔 새로운 변명이 찾아왔습니다. 복례가 아침 일찍 부엌에 나타나 어머니, 죄송한데 제 여인 질환이 자꾸 도져서 일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요즘 며칠을 누워만 있었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일을 보고 배우겠습니다. 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인지라는 당당하게 할 수 없는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여인들이 겪는 것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 씨는 복례가 자신을 따라다니며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복례는 늘 이건 이렇게 하나요? 어머니는 얼마나 힘드세요? 정말 대단하세요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일에서 물러났습니다. 우물가에서도 복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을 길어오는 일은 며느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었는데 말입니다. 며느리는 어디 있어? 심 씨가 한숨을 쉬며 요즘 몸이 좀 안 좋대. 여인 질환이라나. 괜찮을 때까지 내가 하지. 아, 그렇지. 그럼 이제 곧 나아지겠지. 젊으니까. 하지만 심 씨의 얼굴은 동정보다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달은 일을 마치고 들어올 때마다 아내를 첫 번째로 찾았습니다. 영달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복례는 오늘 어땠습니까? 다시 몸이 아팠나요? 응, 조금. 요즘 자꾸 몸이 안 좋다고 하더라. 그렇군요. 제가 좀 더 챙겨야 하겠습니다. 어머니, 혹시 나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복례는 정말 조신한 여인입니다. 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자꾸만 이상한 말들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제 뒷산 가다가 봤는데 복례 이모 거기서 자고 있었어. 마을 여인이 깜짝 놀라며 정말 그럼 병이 나은 건가? 이상한데. 뒷산에서 낮잠을 자고 집에선 몸이 아프다고 누워만 있다고? 글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마음이 지쳐 있으니까 밖에서 혼자 있고 싶을 수도. 하지만 심 씨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변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큰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영달의 눈이 멀어가다. 더 큰 문제는 영달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보다 훨씬 더 복례를 믿었습니다. 사실 영달은 결혼 전까지 여인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만 살아온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례라는 새로운 존재는 마치 꽃이 만드는 향기처럼 그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눈뿐만 아니라 마음도. 아내가 손목이 아파요. 허리가 안 좋아요라고 말하면 그는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에게 아내를 감싸주기까지 했습니다. 영달이 어머니에게 저녁 때 말하며 어머니, 우리 복례는 타고난 몸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일을 더 많이 하면 어머니도 덜 힘들지 않겠습니까? 심 씨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아내를 의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습니다. 심 씨의 얼굴에는 더 많은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주름이 아니라 피로의 주름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잠드는 삶. 그것이 심 씨의 하루였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밭에 나가고 빨래를 하고 밤에는 길쌈을 했습니다. 가을에는 별을 베고 겨울에는 나무를 떼고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김을 메었습니다. 이것이 농촌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례의 삶은 점점 더 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방 안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명목으로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당 아래 언덕에 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산책을 한다는 명목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뒷산 깊숙한 곳까지 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누구도 자신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달은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바쳤습니다. 아내를 도와주기 위해서라며 말입니다. 사실 그는 아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눈치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 씨는 아들의 눈 뒤에 놓여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맹목이었습니다. 1년 2개월이 되는 어느 날, 심 씨는 복례의 방을 청소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심 씨는 더 이상 우연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반지꼬리의 밑바닥을 드러냈을 때 것들이 나왔습니다. 껍질을 까놓은 잣이 여러 개, 먹다 남은 약과의 부스러기, 그리고 스스로 숨겨두었을 것 같은 숟가락이었습니다. 심 씨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방 안에서 몰래 음식을 먹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탐욕을 넘어선 계획된 속임수였습니다. 그 순간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의 피로, 그 긴 시간 동안의 속음, 그 긴 시간 동안의 거짓, 곱게 생겼으니까 곱게도 속이겠지. 손이 떨렸습니다. 심 씨는 그 반지꼬리를 손에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불덩이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심 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남은 의문을 가지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미행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밤 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떤 여인도 반지꼬리에서 음식을 몰래 꺼내 먹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여인이라면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심 씨는 복례를 따라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산책을 하고 올게요. 햇빛이 좋으니까. 괜찮으시지요? 그래, 가거라. 햇빛도 쬐고 해야지. 몸이 좋아지려면. 복례는 노련한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1시간 정도를 기다렸다가 심 씨도 나갔습니다. 마을 뒤쪽의 산길이었습니다. 복례는 매우 자신감 있게 걸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따라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심 씨는 멀리서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산길은 가파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른들이 종종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복례 혼자만을 위한 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례는 한 구석에 도착했습니다. 돌 위에 앉아서 그녀는 반지꼬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밥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장아찌도 있었습니다. 심 씨가 조심스럽게 가까워졌을 때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복례는 반지꼬리에서 꺼낸 밥을 손가락으로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어떤 병든 여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리를 쭉 펼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배운 그런 자세로 말입니다. 얼굴은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병든 얼굴이 아니라 건강한 얼굴이었습니다. 음식을 깨물어 먹는 소리는 건강한 치아의 소리였습니다. 마치 짐승이 먹이를 먹는 소리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복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복례가 중얼거리며 정말 이 산골 밥이 맛없네. 이 정도면 괜찮지만 강변집에선 이런 밥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저리질 좋은 것들을 써야 나이를 먹지 않을까? 저 할머니처럼 주름까지 생기고 싶지는 않은데. 그 순간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습니다. 심 씨의 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가인으로 빠져 있는 것도 아팠지만 더 아팠던 것은 1년 2개월 동안의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우둔했는지를 깨닫는 일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심 씨는 몸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처음에는 느렸지만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뛰다시피 했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 심 씨는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겸손했던 상인 가문의 딸, 곱고 착하기만 했던 그 색시가 얼마나 거짓이었는지를 알렸을 때 이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심 씨는 다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진실을 알리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말입니다. 그날 밤 영딸이 일을 마치고 들어왔을 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마당에는 혼인함이 내던져져 있었고 심 씨는 부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반지꼬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딸이 어머니에게 다가가며 어머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혼인함이? 너는 내 말을 들어. 너 안에 그 계집은 우리 집 때문에 몸이 아픈 게 아니다. 게을러서 그리고 우리를 속이려고 그런 거야. 영달이 놀라며 그럴 리가 있습니까? 어머니는 뭐라고 그러세요? 심 씨가 반지꼬리를 집어들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봤나? 작껍질이 있고 약과 부스러기가 있고 이건 숟가락이야.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알겠나? 어머니 그건. 그리고 오늘 나는 그 계집을 미행했다. 뒷산에 가서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나? 병원을 가나? 아니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나? 아니면 뭘까? 영달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 가지 감정이 동시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배신감, 수치심, 그리고 무언가 큰 것을 놓쳤다는 죄책감 말입니다. 그때 복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입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변명이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례가 울먹이며 어머니, 저는 정말로 몸이 약했어요.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 집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자꾸만 일을 하라고 하시고 저는 정말로 견디지 못했어요. 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흔들림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변의 넉넉한 집에서 자란 것도 알고 손에 물 묻히고 자란 게 아닌 것도 안다. 그것도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집은 그런 것을 원한 게 아니었다. 우린 부지런한 며느리를 원했고 정직한 며느리를 원했다. 너는 날마다 우릴 속이고 있었다.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너는 지금도 자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다. 복례가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상처가 되어 저는 이 집에서 숨이 막혔어요. 강변집에서 자란 몸이 이렇게까지는 견디기 힘들었어요. 심 씨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겨울 호수 위의 얼음처럼 말입니다. 견디지 못했으면 처음부터 말을 했어야 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 아들을 속이고 이 집안에 거짓으로 가득 찬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는 이제까지도 자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거다.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모르면 그 사람은 영원히 같은 짓을 반복한다. 어머니, 이제 가거라. 그리고 다시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마거라. 영딸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도 열렸습니다. 아내의 울음 속에 있는 연기를 말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탓이 아니라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소동을 깨어 있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복례는 눈물로 얼굴을 더럽히며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여전히 변명이 나왔습니다. 마치 물이 끊이지 않는 샘처럼 말입니다. 방에 들어갔던 것들이
모두 나와 마당에 보관되었습니다. 반지꼬리도 옷도 그리고 숨겨진 음식들도 모두 드러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앞에서 모두 말입니다. 복례가 눈물로 흐른 얼굴로 짐을 지며 이 숨막히는 집안에서 저는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어머니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첫부터 저를 믿지 않으셨어요. 이 산골에서 저라는 존재를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영달은 아내를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연정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심씨의 한마디가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아들아, 너도 가겠냐? 아니면 너는 엄마를 택하겠냐? 그 질문은 단순하지만 깊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중에 어디를 택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영달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깨달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얼마나 진실을 외면했는지를 깨닫는 고통 말입니다. 영달이 낮은 목소리로,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아들이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택하겠습니다. 복례는 가마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그 가마는 1년 2개월 전에 이 집에 들어올 때의 그 가마와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그것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짐을 실어가는 수레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창문 틈으로 곱다고 생각했던 그 며느리가 실은 얼마나 그릇되었던 것인지를 말입니다. 마을의 아이들까지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이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곱다고 해서 다 착한 건 아니라는 것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밤 반지꼬리 하나가 마당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복례가 짐을 쌀 때 놓쳐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자색 껍질이 남아 있었고 약과 부스러기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심씨는 아무 말 없이 부엌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고 손으로 직접 한 땀 한 땀 일했습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 일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거짓이 없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영달은 어머니 옆에 서서 목재를 쪼개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처음처럼 어머니와 아들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인한 거리감이 벗겨지고 난 후의 명확한 관계로 말입니다. 마을의 여인들도 이제 심씨의 옆에 다시 섰습니다. 심씨, 정말 잘한 일을 했어. 그런 계집까지 붙들고 있었으면 더 피곤했을 거야. 응, 차라리 이게 낫지. 거짓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진실이 나은 것 같아. 맞아. 저리 곱게 생긴 것도 결국은 거칠 뿐이야.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심씨가 복례의 방을 정리하다가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반지꼴이었습니다. 복례가 가마를 탈 때 놓쳐버린 것이었습니다. 심씨는 그것을 손에 들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속임수의 흔적을 담은 유물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 반지꼬리에는 여전히 자색 껍질이 남아 있었고 약과 부스러기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심씨의 가슴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1년 2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피로, 그 시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속아 있었는지에 대한 인정,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아낸 후의 해방감 말입니다. 심씨는 반지꼬리를 가져갔습니다. 부엌으로 말입니다. 심씨는 그것을 손에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불덩이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씨는 그 반지꼬리를 부엌의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화염이 그것을 집어삼켰습니다.
마치 거짓이 진실 앞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무 냄새가 났고 반지꼬리의 부스러기들이 제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심씨가 조용히 중얼거리며 곱다고 다 착한 건 아니더라. 연기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심씨는 그 연기를 바라봤습니다. 1년 2개월의 피로가 그리고 그 속의 분노가 모두 이 순간에 풀려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영달이 들어왔을 때 심씨는 이미 새로운 반지꼬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깨끗하고 새로웠고 무엇보다 진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얼굴로 사람을 판단하는 실수를 자주 합니다. 곱게 생긴 사람이 항상 착한 사람이라고 믿기 쉽지요. 정중한 말씀을 하는 사람이 항상 정직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귀족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항상 귀족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가정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복례처럼 겉으로는 약하고 약골인 척하면서도 안으로는 충동적이고 게을러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경우도 있는 법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속이면서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집이 너무 힘들어서, 이 환경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라며 말입니다. 심씨가 위대했던 이유는 결국 미행을 통해 진실을 알아낸 후에도 그것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했고 마지막에는 단호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정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강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복례를 쫓아내고 난 후 심씨가 아무 후회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진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영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어머니의 질문 하나가 그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너도 가겠냐? 아니면 너는 엄마를 택하겠냐? 그 질문은 사실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너는 진실을 택하겠냐? 아니면 거짓을 택하겠냐? 우리 모두가 심씨처럼 현혹되지 않고 진실을 꿰뚫어보는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달처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옛날 이야기가 지닌 가치입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감동 있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